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의 파장이 여전합니다. 이란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우리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맞초치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4년 만에 전직 장관과 청와대 참모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연아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해외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가졌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가진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등 몇몇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한국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주로 이제 언급하는 메시지는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어떤 북한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특히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위기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같이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예. 굉장히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주요한 문제 해결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위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뭐 민간 포럼이죠. 뭐 어떤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얘기했던 이제 기후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예. 근데 왜 원전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나머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우리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자랑할 부분들은 자랑을 해야 된다고 예, 보는데 기후 변화 부분들은 거기에 모인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원전이 기후 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알리백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경제 이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추구하는 가치인데 갑자기 우리 대통령께서 원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원전 부분을 알리백하고 맞추려는 건 좀 상식 바뀌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최근에 보면 또 인터뷰가 원전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마크 피어스라고 클라이밋 그룹 알리백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하고 이 알리백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이 대표께서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는 좀 의아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알리백하는 기업들은 원전은 알리백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30%에서 20%로 감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 감축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기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은 좀 갸우뚱했을 것 같아.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좀 빠졌다라면서 환경단체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태양광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가 같은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 또 지금의 우리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원전 감축, 또 대안 없는 재생에너지, 여전히 석탄 발전을 유지했던 부분이 사실은 기후협약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제 무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전 부분은 저는 원전은 꼭 선악의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에너지를 원료로 쓰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전은 중요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에너지 대체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가 나아갈 일이 있지만 그것이 꼭 원전과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의 파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크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특수전 부대가 가서 UAE에 이제 군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파병부대죠. 파병 예. 부대인데 이제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교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건 이란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란은 지금 2008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불해야 되는 석유 대금도 지불 정지에 놓여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으셨겠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히잡 시위가 점점 불길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저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예, 그래서 이 안건을 갖고 처음의 대응보다 예. 대응 수위를 좀 높여 나가는데요. 저는 이 발언을 빌미 삼아 이란이 대외적인 여건의 국제 제재의 문제, 또 내부의 히잡 시위로 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탈출구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저희는 이것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란 석유 대금의 문제라든가 예. 또 히잡 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인권의 예. 문제에 있어서도 좀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원유 대금 70억 달러의 핵 비확산 조약 문제까지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이란 정부가 내부 불만을 좀 외부로 돌리려는 배경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사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외교 참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히잡이든 FTA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란이 왜 울고 싶은데 우리가 왜 때려줍니까?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가서 지금 외교 활동하러 갔는데 왜 옆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왜 우리가 가서 뺨을 때리고 오냐.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뭔가 본인의 말들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으면 즉각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곡해서 들을 수 있었으니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교입니다.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 외교도 강대강으로 갑니다. 예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 날리면으로 한국 와서 어떻게 해서든 뭐 청력 테스트를 해서 잠재워 놨지만 이런 발언은 이건 잠재울 수가 없잖아요. 형제국인 UAE와 그 적은 이란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는 그 두 나라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한국이 나서서 애써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란이 기분 나쁘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란이 설명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란 당신들이 이해해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적한테 가서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친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외교의 기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집을 지금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익 좋아하시잖아요. 국익 좋아하시는데 좀 본인이 자존심 상하시더라도 이란과의 외교를 위해서 사과하고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태도와는 별개로 일단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근데 이제 외교적 부분에 있어서 특히 최고 대통령 국가의 원수가 이렇게 사과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명히 대사관과 또 이제 이란 차관에게 우리 외교부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앞장서서 이 부분에 외교적 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예.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이란은 북한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돈줄이 이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 또 미사일 관련된 핵 기술이 이란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지금 이란은 예멘의 그런 반군과 관련해서 그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보니까 예. 지금 UAE와 이란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지만 민주당이 이것과 관련된 이 발언을 이렇게 일파만파 엮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이란을 옹호하는 듯한 또 지난번에 무인기가 관련해서 우리도 동시에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꼭 북한의 대변인처럼 비춰졌다라는 것을 좀 볼 때 저는 이것은 계속 참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란의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편든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하고 형제국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북한과 가깝다, 우리하고도 가까워요. 60년 동안 우리가 수교가 돼 있고 예. 테헤란로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예요, 이란과. 그러니까 굳이 뭐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적으로 규정을 해서 아랍에미리트, UAE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곤란할 거예요. 이란하고 지금 적대적 관계는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란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예. 조치한다고 맞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감 표명, 수습 이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형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이란하고만 강하게 해서 우리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가서 40조 원을 MOU를 맺어서 경제 성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좀 보살펴려면 이란에 대한 관계를 빨리 이쯤에서 수습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외교 순방 효과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다 보니까 예. 이건 정말 이란의 대변인인지 UAE의 대변인인지 예. 북한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못할 말은 아니었는데 뭐 안 하셔도 됐을 말인데 또 이것이 이란이 그 빌미를 삼아서 자기네들의 대내외 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익이 예. 이란이 지금 반응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란이 그냥 뭐 괜찮아 이해해 하면 민주당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습 자체를 못하니까 계속 민주당에서 뭔가 수습을 해봐라.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는 건데 끝까지 보십시오. 이란과 한국이 안 좋아지면 아랍에미리트도 곤란해집니다. 그냥 예. 이런 부분에서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달라.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 공공기관장들에게 뭐 사직을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 의혹 이 부분을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5명의 그 장관이랑 그 당시에 참모들을 불구속 기소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마어마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받고 있는 저 혐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여러 가지 비서진들에게 동일하게 지어졌던 일종의 혐의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권을 잡고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똑같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시던가 지금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드러나고 있고 결국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말에 사실은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을 연임하거나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박기식으로 임명해 놓은 공공기관 장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이 현 정부에 저항하는 투사가 된 것이냐, 저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행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이 뭔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본인들이 전 정권에 대해서 가했던 똑같은 척도와 기준으로 본인들도 심판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잣대로 이번 수사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요.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각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본인들과 국정처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그 자리에 앉혀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검찰 기소까지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검찰 기소는 범죄 확정이 아닙니다. 재판을 구하기 때문에 예. 재판장에서 이제 그 이기 여부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은 이 예전 박근혜 정부의 탄생 얘기하시는데 적폐청산 너무 많았잖아요. 국정농단을 한 그런 세력이 없어서 탄핵을 당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물갈이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여야가 막론하고 정권이 탄생하는 거랑 공공기관장이랑 시기를 맞춰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캠프 인사, 낙하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연의 가스공사 사장 있으시잖아요. 1차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분을 다시 산자부에서 불러다가 인사 추천을 해서 가스공사 사장 안 칩니다. 이런 것들이 낙하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바꿨다 해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뭔가 불법 부분이 있냐 또 기소를 해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냐 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악순환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한 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거의 빼놓지 않을 만큼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도 개선을 원하신다면 저는 법을 만들기 전에 이번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임명한 사람들, 예.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예. 사람들은 스스로 사퇴하시면서 좋은 관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도 개선하자. 그럼 저는 이 문제는 풀린다고 보여지는데 예. 본인들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부터 하라고 하면은 이게 이 고리가 끊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제안해 주시니까 저는 뭐 법 개정 전에 지금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깨끗이 사표를 내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럼 윤석열 정부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술은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하지 말고 새 정부가 왔으면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이셔서 예. 제도 개선을 하는데 네. 그 한 1, 2년 못 기다려줘서 말하자면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그 후에 논의가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선순환이라는 게 결국 내 거를 희생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확인이 돼서 아이고, 한 되게 2년 반을 못 안타깝습니다. 기다려서 야박하게 아니 쫓아내려고 5년 하냐, 정권에 1, 2년이 결코 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참 여기서부터가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도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주제가 많은데요. 간첩단 사건으로 일단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민노총 본부를 했죠. 정치권으로 좀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 일단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간첩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 무드를 조장하다 보니까 또 평화인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장된 평화였고 또 우리의 노조 안에 곳곳에서 간첩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배양하고 확산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오랜 그 대공 관련된 수사 능력을 경찰한테 이렇게 단기간에 인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서둘러서 이양됐던 대공 관련된 수사력, 이제는 조금 더 경찰과 보완하면서 인수인계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니면 네.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이 기능을 일부 가져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이 되잖아요. 지금의 이 정치권의 논의는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역사를 봐야죠. 그동안 정권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몰이를 얼만큼 해왔냐.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연히 간첩은 잡아야 되고 색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는 하지 않아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원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어떤 정치권과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들을 해왔고 그게 뭐 20년 만에 25년 만에 정부 시절에 있었던 간첩단이 최근에 무죄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가까운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진짜로 간첩을 색출하는 게 아니라 간첩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어떤 이런 공안몰이를 통해서 전국에 이슈를 바꾸는 아주 안 좋은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간첩을 잡아보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다시 그렇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가져온다 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하다 보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굳이 이것 때문에 가져온다? 이거는 반대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의 어떤 시작처럼 경찰 이용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어쨌든 대공수사권이라는 이 논점이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이 상황에서 딱 이 시기에 이제 민노총본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해석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간첩 수사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간첩단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무르익어서 뭐 증거를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공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조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이걸 드러내는 것을 미루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건 간첩과 관련된 공안 정국에 우리의 많은 오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민주당도 뜻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수사 결과 잘 지켜봐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뭉갠 수사였는지 예. 예,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지금 경찰이 충분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내밀한 간첩 관련된 수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국정원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기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반론을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잘 말씀하셨어요. 간첩 수사가 오래 걸리고 그런데 간첩은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거기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뭉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화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간첩을 봐주느냐, 간첩을 숨겨주느냐 이게 바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첩단 수사를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가? 진짜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간첩단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뭉갰다라고 해서 뭔가 전 정부가 간첩과 뭔가 좀 연계가 있다? 이런 공안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보면은 지금 성일종 의원도 그러시고 벌써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꼬리 잘리겠다, 뭉갰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간첩단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간첩단 수사인지 예전에 70년대 군사독재에서 야당이라든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덧씌우기인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수사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게끔 놔두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먼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필이면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느냐. 그걸 갖고 정치적 해석을 하다 보니 저희도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태까지 수사를 뭉개거나
좀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이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고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이 뭐 최장 20일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과연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증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쌍방울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김만배 씨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관련을 아우르게 하는 큰 어떤 밑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이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변호사 대납 문제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대북 송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북 송금 관해서 지금 김성태 씨가 자기의 삽이라고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에 얽히고 설킨 다른 자금의 배후설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지 없을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당장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인원들이 계속 연관이 돼 있는 걸로만 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바람이겠죠. 제발 연관이 있어라. 라는 생각 같아요. 지금 보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는 구속영장을 못 쳤습니다. 예, 빠져 그렇죠? 있지요. 빠져 있죠. 예.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수사가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M&A 할 때 그 말하자면 시비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시 이태영 변호사와 이남석 변호사가 있는 그 법무법인에서 그 20억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쌍방울에 돌려줍니다. M&A를 실패해서 돌려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게 변호사비 대납 건이 아니냐라고 그때 추측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끝났던 것을 다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냐 모르냐. 그다음에 그 주위에 뭐 김만배가 있다. 김만배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친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공산당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 돈 뺏어간다고. 그랬던 관계인데 김만배 씨가 또 저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랑 친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연결고리거든요. 다 의혹과 추측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치는데 변호사비 대납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또 뭘로 입증할 겁니까? 추가로 또 조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든 외환거래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부분에서 해야지 김성태 전 회장을 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고 싶어서 검찰이 또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부분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랑 그래서 대장동을 엮어서 기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예. 보통 이제 검찰이 그걸 설계를 한다고 그러죠. 설계를 합니다. 이 건은 쌍방울 건과 대장동 건이 연계가 됐을 것이다. 이거를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재판부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면 재판부가 그 물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장만 가지고 이 유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검찰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애써 쥐어짜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딱 떨어지면 그냥 기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김만배 씨를 끌어다가 김성태 회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그 사회이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보다. 그리고 대북송금 부분도 그래요. 쌍방울이 사업을 하잖아요. 대북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적인 의미에서 대북 송금을 했는데 그게 외환거래법이 있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처럼 하는 것들은 검찰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디안식 기우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던 회사입니까?
네임 만들던 회사 아니에요? 이재명 대북 사업을 대표가 추진했었죠. 그러셨잖아요. 대북 그 사업 대북 사업을 추진했었죠. 어떻게 추진했죠? 경기도를 통해서 아태협이라는 했죠. 그쵸? 그렇죠. 아태협이라는 그 기구와 경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정치와 연결돼 있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만배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연관 있죠. 예. 근데 아까도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친하다는 얘기, 실체적인 친한 게 아니요, 아니라 실체적인 연관이 진실은 있는데. 나가봐야 네, 됩니다. 네, 또 네. 하나,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다 드러나고 뻔한 것을 해서 범죄를 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드러난 게 없다, 직접 동관계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쁘게 보는 것은 법적 지식을 갖고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부패 범죄를 했다면 더 나쁜 거죠. 아는 사람이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진실 여부를 묻는 거고요. 드러난 게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한테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냐, 민주당의 리스크냐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이 없다, 혐의가 없다,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바로 방탄입니다.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라는 화천대유 대표한테 돈을 뺏어왔어요.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놔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돈을 뺏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성은요. 그다음에 의혹 실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이지 이 실체 자체는 제가 봐서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의혹만 제기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볼 일이지 자꾸 이거를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서 정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법 리스크는 개인의 이재명의 리스크가 맞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또 당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믿으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정당 정치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여전히 자맹을 하고 있고 아직 뭐 출마 불출마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연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단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연대면 다 그게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되어 근데 있죠. 이제 어떤 이런 게 식으로든. 있죠. 연대라는 것이 내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내 중심으로 모아달라는 연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그림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나경원 전 의원은 자기는 절대로 반윤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반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마 본인이 제일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수도권 연대를 계속 이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동작에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선두로 뒤바뀐 김기현 지금 의원이요? 이제 일종의 PK 또 뭐 TK 이쪽에 중심에 선 후보로 울산의 있다 지역 보니까 출신이니까요. 후보로 있다 보니까 그 반대척에서 경쟁을 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의원 후보가 저는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정치 구도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선두로 대표 주자로 나올 것이냐, 예. 아니면 본인의 지지도를 누구에게 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연휴 시작됩니다. 나전 의원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장고 뒤에 악수이긴 한데. 악수라고 보십니까? 아니 악수는 아니고요. 예. 시간을 끈 게 악수죠. 아, 치고 나갔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요. 처음에 해임이 되고 이때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출마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당심의 지지층 그리고 정치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본인을 했던 지지층도 지도자는 결단력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랬다 저랬다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왜 시간을 끌었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둘 다 잃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집단적인 뭐 어떤 폭력행위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그러니까 윤심의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격들이 세졌을 때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했었으면 예. 뭔가 지지층이 있었을 텐데 나경원 의원은 윤심도 잃기 싫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심도 조금은 얻고 싶고 예. 그다음에 본인을 지지하는 층도 얻고 싶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결단을 못해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층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정치적인 어떤 생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은 장고 뒤에 지금 어떤 악수라는 어떤 생각이 되는 것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서가는 선수니까 예. 앞서가는 선수들은요 대부분 포용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잘하자. 예. 내가 잘 이끌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변화가 오는 것인데 예. 저는 이 싸움에서 제일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 같아요. 수혜자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심의 후보를 뽑게 만들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만들었잖아요. 예. 뭐 당원 100%라는 이상한 룰도 만들었지만 결선 투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안철수 의원이 가장 어부지리로 따지고 보면 결과를 획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수도권 연대를 주장하는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밥상에 오를 민심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지 설 끝나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